지역 세금으로 해외 연수를 떠나 폭행 사건으로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가이드 폭행 혐의로 고발당한 경북 예천군 박종철 부의장, 오늘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예천에서는 참 씁쓸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두 분 전문가와 이 얘기부터 나눠보지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천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참 속상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의원들은 일 잘하고 있나, 또 우리 지역 예산은 어떻게 쓰이나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주제어 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가이드님께도 다시 한 번 더 사죄드리고 국민들께도 사죄드리겠습니다. 왜 거짓 해명하셨나요? 조사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서 조금 전에 6시간 반 조사를 받고 나왔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예천군 지역 여론부터 좀 볼까요? 전원 다 사퇴하라. 지금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습니까?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그것도 모두 9명의 의원들이 7박 10일 일정으로 이제 지난달 12월 20일부터 7박 10일의 일정으로 이제 캐나다, 미주 이쪽 지역을 갔는데요. 네. 거기서 벌어졌던 폭행 사건, 또 접대부를 부르자는 그 요구 사건, 네. 그리고 호텔에서 또 난동을 부리면서 여러 가지 상황 보면서 아니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가서 네. 결국은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수치, 더군다나 예천군의 이런 정말 치욕적인 모습 아니냐, 네. 많이 분노하고 있고 그래서 농성도 하고 있고 시위하고 있고 9명 전원 사퇴하라고 하는데요. 네. 주민들의 생각은 역시 중앙행정에 집중된 것을 막기 위해서 지방자치, 분권, 지방분권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 역할을 담당할 의원들이 가서 저런 추태를 부리고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다. 주민들의 분노가 정말로 하늘을 네. 찌를 것 같습니다. 주민 소환 절차를 진행하겠다. 전원 사퇴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떤 절차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민소환제법이 이제 2006년부터 실시가 됐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주민소환제를 하려면 일단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주민의 20%의 일단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 발의를 하려면. 그럼 지금 이제 예천 군민들이 한 4만 명 정도 계시거든요. 그게 한 20% 정도가 일단 동의를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일단 발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주민 이제 소환 투표를 시작을 하죠. 네. 그러면 3분의 1 이상이 돼야 됩니다. 즉 33% 이상이 돼야지만이 일단 개봉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과반수가 나오면 유효 투표에 과반수가 나오면 일단 소환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의원이 된 지 1년이 안 된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 예. 분들에 대한 지금 소환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올 7월이 넘어야지만이 일단 소환 조사를 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일단 시민단체 쪽에서도 네. 일단은 이제 올 7월 달 정도 이후에 그때 이제 아마 소환 투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보이지만 국민들이 108배를 올리고 있거든요. 왜 국민들이 108배를 올립니까?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거죠. 저런 폭행 사건이라든가 또 접대부를 요구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을 뽑았던 주민들이 뽑아서, 네. 도리어 용서를 빌겠다 그런 입장인 거고요. 결국은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여러 제도들이 있고 또 이런 의원들이나 또는 지방자치의 이런 행정을 담당한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결국은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견제하자라는 취지에서 2006년에 제정이 되고 2007년부터 이제 주민 소환제가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성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례가 이제 발생을 했지만요. 예.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이렇게 108배를 하면서 국민들께 사죄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들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의장실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주민들의 저 모습을 보면 씁쓸해진 그런 지역 이 의회의 모습, 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네. 사람 잘못 뽑아서
잘못했다, 죄송하다라고 지역 주민들이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성남 민심을 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여러 같은 대진 요구에 외면할 시에는 즉각 주민 소환제를 절차를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뭐라 말을 할 수 없이 창피하고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본인들은 자리는 지키겠다. 끝까지 이 상황이 저희들을 더 분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분노를 이 현장에서 답변이 나올 때까지. 그런데 실제 군의회에서 지금 의원들 가운데 나도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한 의원은 아직까지는 없는 네, 거죠? 아직까지는 뭐 들리지 않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의원들의 만약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네. 의회에서 일단 윤리위를 소집을 해서 거기서 일단 그 윤리에 제명을 하게 되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체 본회의에서 이제 제명할 수 있는 절차는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의원들이 전부 다 갔다 왔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그러면 누구를 제명하느냐, 스스로가 제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통 국회 이제 이 지방 의원들의 징계를 보면 일단 제명하는 절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30일 동안 의회 출석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본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경고를 하는 게 있고 사과를 하는 게 있어요. 나머지는 다 이제 경징계인데 일단 제명이 이제 중징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부 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제명한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과연 그러면 지금 이번에 갔다 온 의원들이 스스로가 이걸 지금 할 수가 있느냐? 예. 이거는 뭐 상당히 지금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박종철 의원은 이제 국회 부의장이고 당시 또 보면 의회 부의장이고 이제 당시 의장은 보면 이 폭행이 일어났는데 불구하고 거의 안 말리고 있다가 네. 가만 보고 있다가 나중에 뒤늦게 말리는 모습 보여주거든요. 네. 또 무소속의 한 의원은 저 접대를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 보면 지금 뭐 의원들 9명 중에서 상당수가 여기에 지금 문제가 될 텐데 문제는 의원들 스스로 자기를 제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과연 쉽겠냐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특히 박종철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출두를 하면서도 네. 기자들이 계속 이렇게 사퇴를 할 의사가 있냐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끝까지. 워낙 국민들의 지금 이 분노가 큽니다. 더군다나 제 주변에도 이제 예천 출신 추장민들이 많거든요. 네. 정말 낯 뜨거워서 도저히 다닐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주변에서요. 사실 근데 문제는 이게 예천군 의회의 문제만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보면 기초의원들이 꽤 이런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네. 이제 그렇다 하면 이건 이제 앞으로 어떤 면에서 이제 중앙정부 차원이나 또 국회 차원에서 이제 대책이 마련이 되는데 과연 그러면 이 지방 의원들의 어떤 일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기초의회까지 과연 우리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네. 아주 근본적인 또 문제도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일단요. 박종철 군의원 오늘 경찰 출석하면서 끝까지 사퇴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다는데 그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예, 사퇴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쨌든 무리를 빚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가이드님께도 다시 한 번 더 사죄드리고 국민들께도 사죄드리겠습니다. 왜 거짓 해명하셨나요? 조사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 때리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그 전에 있었던 거예요? 조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 국민들이 좀 많이 실망하신 것 같은데 혹시 뭐 하고 싶은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지금 조사받는 심정이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그 뭐 주변 분들한테 이제 뭐 나만 당할 수는 없다 뭐 다른 게 더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충실하게. 네, 취재진의 질문을 통해서 이제 포토라인 밖에서 한 얘기들까지 조금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일단 경찰 수사는 받고 나왔는데 혐의는 대부분 인정을 했다던가요? 그렇죠. 혐의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증거가 역시 CCTV를 네. 통해서 폭행하는 그 장면이 그대로 이제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것도 한 차례 거짓말을 했다가 화면이 그러니까요. 노출이 이것이 되면서 바로 더 문제인 거죠. 예. 왜냐하면 최소한도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정치인이라면 일단은 이런 폭행이라든가 이런 사실상 범죄적 행태 아닙니까? 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더군다나 그것을 가지고 거짓말까지 했다. 국민들에게는 사실은 더 큰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요. 그동안 했던 얘기들의 맥락을 보더라도 거짓말이 다시 또 거짓 해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오늘 정말로 솔직하게
본인의 그런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기보다는 조사를 받겠다는 원론적인 입장. 네. 거기다가 출두하기 전에 또 몇몇 일간지와 또 인터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위 말하는 언론 플레이까지 한다라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국민들이나 또는 지역 주민들이 보셨을 때는 정말로 어떻게 이 사람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대표자로서 의회에 둘 수 있느냐, 이런 분노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법적 처벌도 사실은 불가피해지는 그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해명을 하기로는 손사래를 치다가 손으로 좀 긁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 화면이 공개가 되면서 확실히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난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실제로 폭행 피해를 당한 가이드가 당시 상황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박종철 부의장이 해명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일정을 빡빡하게 짜서 그것 때문에 말다툼을 벌이던 와중에 그만하자고 내가 손사래를 쳤는데 거기에 맞은 거다, 가이드가. 손사래 치는 손에.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근데 사건 당시에 저는 박종철 의원과 언쟁을 벌인 적도 없으며 대화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안경을 끼고 있는데요. 예. 네, 뭐 얼굴을 정통으로 맞았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뭐 어떡하나 뭐 참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분은 갑이고 저는 갑을 병정인데 저는 되받아서 치지는 않았고요. 일단 그 상황을 버스 기사가 캐나다 경찰 측에 전화를 했어요. 예, 그래서 증언을. 앰뷸런스가 오고 예. 또 경찰이 달려오고. 네, 갑을병 정중에 난 정이어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현재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뭐 개인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뭐 국민들 입장에서도 나라 망신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 가이드분이 보니까 일단 이게 이제 만약에 그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의원들이 다 일단 경찰서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괜찮다, 내가 일단 챙기겠다, 병원 가서.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좀 사태를 수습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합의금을 일단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네네. 이제 합의금을 이제 전혀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이건 또 신의 성실에 굉장히 어긋나는 일 같습니다. 특히 이 아마 가이드분께서 이제 본인은 아마 이제 그래도 그 한국에서 온 군의원들이니까 그래도 자기가 폭행을 당했지만 마지막까지 좀 네. 수습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 주자시키지 않고 나중에는 이제 이 돈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너도 한번 맞아봐라, 네. 뭐 나도 한번 때려봐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했다는 네. 것이죠. 그런 걸로 비춰보면 거짓말에다가 또 이제 이 그 어떤 가이드에 대해서 또 이중적인 지금 피해를 입힌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사실 이제 기초의원들이요. 지난 2006년도 이전에는 이제 무급직이었습니다. 네. 근데 2006년도 이후에는 본인들이 뭐 의정 활동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해서 이제 이걸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의정비라는 걸 지급을 해요. 예. 지금 보통 기초의원들의 평균적인 의정비가 한 연간 3천만 원 정도 이상 지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연봉을 지금 3천만 원 이상 받고 있는 거예요. 개개인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천군 같은 경우에 지금 지방 자립도가 여기가 사실은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뒤에서 몇 등 하는 그런 정도거든요. 네. 굉장히 재정이 열악한 지금 사실은 군입니다. 여기 보면 주로 이제 농사 이외에는 뭐 크게 다른 어떤 산업적인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100만 원이나 들어서 지금 아마 보니까 기초의원들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간 거라고 보여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자립도 순위가 전체 226곳 가운데 지금 214위. 그러니까 그렇죠. 떨어질수록 재정 자립도가 낮다는 낮죠. 말이죠. 자,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이제 1인당 그 예산을 출장비 예산을 보니까 거의 탑 5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작년보다도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작년에 재작년에 2017년에 325만 원이었는데 2018년에 540만 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출장비에 그다음에 연봉에 의정비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은 예천군 전체 군 예산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굉장히 지방 교부금으로 거의 움직이는 네. 군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의원들은 이렇게 연봉도 받고 외국 나갈 때 이렇게 돈도 많이 쓰고 이렇다 보니까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 알지는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뭐 여기 문제뿐만 아니라 만약 네. 이럴 경우에 정말 지방의회 전체를 한번 이게 좀 파악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여론도 지금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 돈 들여서 가는 해외 연수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정들 해외 연수라면 보통 뭔가 익히고 배우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사실은 상당수가 또 관광 일정이 짜여져 있었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가는 연수라면 최소한도 가서 교육을 받고 그곳에 있는 여러 단체 또 네. 지자체와 뭐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거보다는 역시 초기에 그런 논란이 벌어졌고 네. 3일째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상 뭐 그동안 있었던 모습들 사실은 저 엄청난 비용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1인당 약 442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총 약 6천만 원이 좀 넘는 수준인데요. 예. 그런 비용을 들여서 주민들의 세금으로 저런 일이 벌어졌고 결국은 가서 보여줬던 것은 폭력과 뭐 접대부를 부르는 뭐 그런 얘기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은 더 화가 날 텐데 네. 결국은 주민들의 복지와 또 여러 가지 행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지방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결국은 주민들의 세금을 도리어 좀먹는 그런 역할을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이번에는 그런 실태 파악이라든가 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기초의회가 여러 가지 뭐 무용론이라든가 또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네. 있었지만요. 이번에 그것이 아마 여실하게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했나 어디 갔나 봤더니 나이아가라 폭포도 가고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도 구경을 하러 가셨군요. 자, 아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폭행 원인을 놓고 지금 뭐 나 혼자 못 죽는다 취재진이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했고요. 이런 말씀하셨다는데 사실이냐 물어보기도 하고 실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일부 지역 언론들과 인터뷰도 했어요. 어떤 주장을 내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본인 혼자만 이렇게 이게 다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억울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사실 또 가이드 이야기에 따르면 사실은 이렇게 지금 폭행을 행사한 거 말고 또 한 의원 같은 경우는 가서 좀 접대부를 구해달라. 네. 아니 캐나다에 그런 안도식 건 의원이요.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 지금 그런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어떤 참 기초의원들의 모르겠습니다. 이 수준 자체가 그렇고 또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가이드한테 그렇게까지 요구를 하는 것 자체. 그렇다면 여기에 다 의장들하고 다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공인의식이 있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현재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대처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가이드분이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한 상황에서 이제 불거졌단 말이죠. 그리고 또 뒤에 나와서 나중에 뭐 이 합의금이라든지 이런 걸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굉장히 좀 문제가 많게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사건 자체도 그렇고 또 사건 수습하는 과정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좀 공인들인지 아니면 공인이 아닌지 정말 네. 의심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좀 문제가 있게 좀 처리를 네. 한 것 같습니다. 나 혼자는 못 죽겠고 군의장까지 내가 데리고 죽겠다 뭐 이런 주장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지역 언론 인터뷰를 한 내용 잠시 다시 띄워주시죠. 네, 매일신문과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혼자서는 못 죽겠다 이후에 나온 이야기, 이형식 군의장이 군의원들을 비난을 했다. 이걸 듣고 가이드가 동조를 했고 부의장이 비협조적이라는 말에 격분해서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외부 인터뷰와 그러니까요.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술을 마시지 않고 버스에 일찍 들어와 있었더니 이 의장과 가이드가 초선 의원들을 비난하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 본인이 또 초선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특히 이 초선 의원들 때문에 이 의회 일도 제대로 되지 않고 참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격분을 해서 순간적으로 이제 이런 폭행을 저질렀다는 게 이제 본인의 얘기거든요. 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의회 의장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본인이 만일의 경우 이런 제명을 당하게 네. 되거나 본인이 일신상이 뭔가 불리한 상황이 된다면 그동안에 의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마 또 다른 여러 가지 내용이 아직까지는 공표가 되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내놓겠다라는 사실상 협박성 발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의회 내에서 또 이런 협박성 발언까지 내놓고 있다. 결국은 폭행과 협박, 뭐 이런 거짓 해명. 네네. 결국은 사실은 과연 이런 분이 어떻게 국민들, 주민들을 대표해서 의회 의원으로서 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국민들이 모두 뭐 이런 사태 같으면 아마 국민 네. 전체가 아마 시대로 변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종철 의원 뭐 개인으로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협박을 계속하는 걸 보니까 또 다른 아직 지역 주민들이 모르는 다른 문제가 지역의회 안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걱정도 듭니다. 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의원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 이런 지역 여론이 거센데요. 최한열 예천군 농민회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잠시 이야기 나눠보지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계속해서 전원 사퇴 요구하면서 일부 지역 주민들이
군의장실을 점거하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네, 현재 저희 회원들 현장에 있습니다. 아, 지금 회장님도 그 자리에 같이 계시고요. 네네. 네, 오늘 전원 사퇴 촉구하는 시위도 열리고요. 108배도 진행을 하셨는데 주변의 지역 주민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회장님. 오늘 날도 쌀쌀했는데요. 뭐 어쨌든 저희 국민들의 요구가 저는 사퇴이니만큼 실질적인 예천군 이미지를 회복하려고 어쨌든 네.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했는데 자진 사퇴 의지를 가진 의원이 없는 이 상황에서 네. 당신네들을 뽑아준 우리 국민들의 잘못이 더 크니 네. 우리 죄를 우리가 반성하고 그 마음이 모아져서 의원들에게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들은 사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런 의원들을 뽑은 우리라도 먼저 사죄를 해야 지역 이미지나 이런 거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이번 사건이 있기 전까지 군의회 활동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 새 해외 연수비가 1년 사이에 2배가량 올랐던 점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은 전혀 모르셨습니까? 네, 저는 뭐 모르고 있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사실 관심도 못 가진 게 잘못이기도 하죠. 아, 국민들은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불거지는 문제들을 상당히 자책을 하고 계시네요. 네, 네. 네,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가 너무 좀 소홀하지 않았나 또는 지역 의원들을 너무 무관심하게 그냥 방치하지 않았나 좀 이런 견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작금의 상황에서 국민들 가장 분노하시는 지점은 어느 지점입니까? 상식을 한두 가지, 벗어난 네. 행동을 네, 하고 와서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되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예천의 위상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국격까지 떨어뜨린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 자리 하나 내려놓겠다는 의원 하나 없어요. 네. 이게 우리 국민들을 더 분노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리 하나 내놓겠다는 사람이 없다가 어떻게 보면 좀 염치가 없다. 지역 주민들로서는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시위를 하시고 의장실 점거를 하고 있는데 군의원들 가운데 직접 주민들 찾아와서 사과하거나 좀 이야기를 해보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뭐 전혀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전혀 지금 군의회 관계자들은 얼굴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스스로 자진 사퇴해서 네, 이 분위기를 행복케 하는 게 최선인 것 같고요. 네, 뭐 어떤 식으로든 시간이 지날수록 의원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라 생각하고 예, 우리 국민들 최대한 빨리 우리 의원들이 네, 자진으로 사퇴할 수 있도록 네, 저희는 여기 지킬 거고요. 네. 국민들은 더 똘똘 뭉쳐서 의원들 자리를 내려오게 할 겁니다. 아, 근데 지금 의원들이 아무도 사퇴하겠다고 말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뭐 제도적이라든지 법적인 장치들까지 지금 검토를 하면서 방법을 찾고 계시는 겁니까? 뭐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 주민 소환이라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게 막장까지 간다는 거죠. 거기까지 간다는 거는. 예, 그래서 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거기 가기 전까지 우리 국민들이 네, 더욱더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소환 전에 네, 사퇴시키겠다는 의지를 예. 굳건히 모으고 있습니다. 예, 뭐 임기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는데 지금
문제를 일으킨 군의원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는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군의회가 진심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한열 예천군 농민회장이었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치권의 반응 잠시 듣고 오시죠. 정의당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보도 요청합니다. 이건 정론관에서 기자분들에게 요청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7명의 의원과 무소속 2명의 예천군의원 의원들이 미국 국외 연수 중 여행 가이드에게 여성 접대부를 요청하는 소리입니다. 전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는 말 많은 외유성 해외 연수임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9명의 예천군의원 의원들은 비행기를 타고 머나먼 땅에서 온갖 추태를 벌이다가 왔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만들어진 권력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의원은 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네, 보도 요청합니다. 이른바 보도방, 그러니까 여성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던 권도식 의원을 꼬집어서 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런 논란 속에서도 이번에는 또 베트남으로 외유성 출장을 갔던 분들이 있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지금 예천군에서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지금 경북도에 있는 시군의회 의장들이 지금 일단 베트남으로 지금 네. 갔어요. 그 간 목적이 또 보니까 베트남의 농업 뭐 이런 그다음에 해상 도시 뭐 이런 시찰을 하러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사실 지금 이게 그 사태가 지금 커져서 여러 가지 아까도 보셨지만 국민들이 직접 지금 사과도 하고 지금 사퇴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게 그 경북도에 있는 이 시도 의장들이 또 이런 식의 지금 외유를 간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 외유도 보면 목적이 그렇습니다. 사실 베트남은 날씨가 좋아서 산모자 가는 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거길 가서 우리가 선진 농업을 배운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네. 또 해양 도시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더 발전했으면 했지. 네, 베트남하고는 좀 다른데. 그렇거든요. 예. 자, 그런데 거기서 가서 과연 뭘 배울 건지 지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여론이 또 들끓으니까 또 일정도 바꿔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농업청 방문한다든지 뭐 네. 하고 있고 또 일부 의원들은 지금 오늘 새벽에 다 들어왔어요. 네. 자, 그런 걸 보면 정말 이렇게 왜 이런 식의 처신을 하는 것인지 이게 사실은 좀 지방의회가 하는 게 좀 이게 우리가 그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이 거의 일색이고 네. 이제 호남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민주당이라든지 어떤 각 당들이 굉장히 쏠려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각 당의 어떤 견제 세력이 거의 없는 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짬짬이로 모든 일을 이제 벌여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번 특히 이제 지방선거 때 보면 굉장히 좀 이 경기도나 이런 데는 또 민주당 편향으로 많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 사실 자유한국당 의원이 거의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역 언론도 감시를 못하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견제도 못하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네. 뻗어시 지금 나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 어떤 전체적인 물론 뭐 의회에 독자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만은 이게 어떤 지방자치단체를 또 관장하는 게 행정안전부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어떤 일정들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뭔가 조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이제 지방 의원들이 물론 뭐 의회의 자율성은 존중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식의 어떤 국민적 비난을 받는 것들 또 일정 자체가 보면 지금 뭐 거의 외유성 일정들이고 갔다 와서 보고 쓰는 것도 보면 옛날에 썼던 거 그냥 다 뺏겨서 그냥 보고 쓰기도 하고 네네. 이런 형태가 하루 이틀 진행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번 그냥 국민들의 분노로 끝날 게 아니라 네. 좀 더 좀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역별 정치적 평양성의 문제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좀 감독 기능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김홍국 교수님 혹시 첨언하실 이야기 있으신가요? 네, 제도적인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대개 이제 연말까지 예산안 처리하고 1년 내내 일했던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보상의 성격도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해외 견학도 하고 시찰도 간다. 애초에는 이제 그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외유성이 아니라 정말로 외국에 나가서 그런 상황도 보고 교육도 받고 온다는 네. 그런 차원이었는데요. 이것이 변질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런 공무 국외 출정이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네. 이런 과정들을 애초부터 지역사회, 그 시민단체라든가 언론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요. 더군다나 예산을 자신들 마음대로 뭐 2배 이상 이렇게 올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 줄어든 부분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네.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사용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자치단체에서 잘못하는 부분들이 걸러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충분하게 지역에서 시민들도 네.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유권자들도 저런 의원들을 뽑았던 거 아까 백발배하셨지 예. 않습니까?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줘야 저런 의원들이 뽑히지 않을 거고 또 국민들을 무서워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천군 의회 사퇴,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과 씁쓸함을 안겨주긴 했습니다만 지방의회 다시 한번 돌아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자,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연 문재인 대통령이요. 2019년 전국 구상 방향을 밝혔는데 특히 이 가운데서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제어 보고 오시죠. 저하고는 좀 특수 관계였습니다. 제가 17대 등원하고서 17대 국회 첫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습니다. 딴 분들이 오면 나는 저기 이해찬 그 의원님을 내가 도와줘야 할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안 되셨어요. 첫날부터 그런 네. 대통령으로 저는 국회를 중시하고 정당 정치를 중시하면은 그 올드보이들이 다 이렇게 모일 때는데 그래도 노인네들인가 그래도 한번 내가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나는 네, 무슨 이야기부터 나눠볼까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 오늘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당정청 간에 일단 소통부터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원래가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 공약했던 것들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제도화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아마 원래는 일단 국회가 굉장히 중심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국회에서 거의 뭐 공약을 내걸었던 게 많이 통과되지 못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개혁 입법이라든지 또 검경 수사권 독립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를 사실은 이제 국회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서 이제 원내 지도부를 불러서 좀 격려도 하고 이제 독려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문제는 이제 물론 뭐 이런 그 원내 지도부를 격려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대통령 자에서는 대통령이 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야당도 마찬가지로 일단 이 여당하고 대화하기보다는 대통령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 타협이 없을 경우에는 올해가 사실 통과되지 못하면 일단 내년부터는 이제 선거 총선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총선에서 의석 구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대통령이 이제 3년 차에는 뭔가 성과를 일단 보여줘야지만이 네. 일단은 총선에 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집권 3년 차 제도적으로 이제 새로운 혁신을 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당정청과의 소통 행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임 청와대 비서진은 여야 지도부를 만났거든요. 어떤 메시지 전하고 왔는지 들어보시죠. 대표님 말씀하신 그 5당 대표 회동 문제는 그러지 않아도 오전에 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님도 같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5당 대표가 회동해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1당보다 2당, 3당, 4당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더 들어라 이런 저한테 특별히 주문을 좀 주셨어요. 왜냐하면 대표님이나 또 이렇게 비서실장이 다 이렇게 위로 다 하고 제가 여기에 낄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 저는 아마 2당, 3당, 4당, 5당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 또 들어라 이런 미션을 특별히 받고 있습니다. 네,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정미 당대표를 만났고 그리고 강기정 정무수석은 이해찬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 이야기들인 것 같은데 아직 자유한국당은 만나지 않은 건가요? 그렇죠. 만나지 못했습니다. 일정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다시 일정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 사실은 회피했다고도 볼 수 있는 우리가 네네.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어제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이라든가 또는 신재민 씨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네. 자유한국당 곧바로 이제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사실은 강경 대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노영민 실장의 방문이 마땅치 않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대통령제에서는 집권 1년 차와 1년 차를 좀 지날 때 입법을 해야 됩니다. 그 예. 입법을 통해서 2년 3년 후에는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예산을 투입이 돼서 정책의 성과를 나타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 기로에 놓여 있다. 특히 올해 선거가 없기 때문에 올해 정말로 마지막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입법과 마지막 정책 네. 의제화, 그다음에 제도화에 치중할 수 있는 유일한 해가 바로 올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청하겠다는 노영민 실장을 적극적으로 보내서 많은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요. 네. 역시 자유한국당이 아무래도 강하게 반대를 하고 특히 최근에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계속 비토를 하고 반대를 할 가능성. 물론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1년 8개월 동안 계속 반대를 해왔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문 대통령이 노영민 실장과 강기정 수석에 대해서 그런 미션을 준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네.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최소한도 반대를 누그러뜨리고 조금이라도 입법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 이런 가능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대화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야당들을 오늘 만나서 그런 대로 대화들이 서로 상당히 수월하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낼 거고요. 날짜가 아직도 안 잡히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쉽지 않은 길을 갈 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끌어들여야만 국정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아마 대통령이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길을 조금 예측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의 소통을 좀 강화하고 조금이라도 협조를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지금 청와대로서는 가장 선택지가 근데 있을까? 결국 이제 정치적 타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에 본다면 뭐 단순한 대화만 갖고는 뭐 되지 않을 것 같고 네. 아마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로 어떤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일단 3선 국회의원 출신이니까 아마 그런 국회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네네. 그런 부분을 좀 치중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손학규 대표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예. 좀 야당 인사들하고 좀 밥 좀 먹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기자가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식사를 한 횟수를 공식 일정을 다 챙겨봤던 모양이에요. 네네.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으면 한 1,000번 정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그 내부 인사를 제외한 외부 인사하고 공식적으로 식사를 했는 횟수가 28번 정도밖에 네. 되지 않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좀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어떤 야당 인사들이나 또 이런 분들하고 좀 적극적인 좀 식사 정치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나경원 원내대표나 김병준 지금 대표가 뽑혀 내년 또 2월 달에 올 2월 달이죠. 지금 이제 지금 새로운 대표가 뽑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비대위 체제가 끝나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다고 한다면 네. 좀 자유한국당과의 뭔가 어떤 적극적인 어떤 대화와 타협의 어떤 그런 가능성들을 좀 봐야 될 것이다. 네.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 결국 이제 물론 밑에서의 어떤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도 노력을 하겠지만 네. 일단 여당의 역할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여당이 그렇게 야당과의 어떤 대화가 이게 좀 매끄럽지가 못하거든요. 예. 특히 이해찬 대표가 지금 뭐 당 대표입니다만은 사실은 뭐 김병준 위원장과 거의 대화를 못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좀 이해찬 대표의 어떤 역할이 좀 저는 필요하리라 보는데 문제는 야당을 계속 뭐 이렇게 좀 뭐 급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대화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면에 본다면 좀 야당이 자존심을 꺾고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대화의 자세를 좀 갖출 필요가 있지 않는가 네. 좀 그런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역할에 조금 주목을 해주셨고요. 정치권에서 밥 좀 먹자라고 나왔다는 이야기. 오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위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국회를 중시하고 정당 정치를 중시하면은 그 올드보이들이 다 이렇게 모였다는데 그래도 노인네들이니까 밥이라도 한번 내가 뭐 얘기가 없더라고 말이죠. 그리고 아니 그전에는 대통령이 외국 갔다 오면은 정당 대표들을 청와대 불러서 오찬이라도 하고 그랬는데 전혀 그동안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뭐.
네, 청와대 불러서 오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왜 밥 먹자는 이야기가 없냐. 영수회담을 한번 하자 뭐 이런 이야기일까요? 그런 얘기죠. 역시 손학규 대표가 고수입니다. 피하거나 뭐 싸움하기보다는 네. 밥 먹으면서, 왜냐하면 대통령과의 식사가 그냥 밥 먹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는 국정에 대한 핵심적인 그런 사안이 논의가 되고 야당에 대해서 내놓을 수 있는 양보의 카드도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동안에 대통령과의 그런 영수회담 또는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는 항상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국정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어젠다들이 실제 현장에서 실천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만들어내는 거고, 야당도 그 기회에 야당이 꼭 이뤄야 되는 그런 가치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한반도 평화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용국가, 혁신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에서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서 결국은 입법화를 시켜내고 올해 경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예. 그리고 이것을 제도화 시켜내지 못한다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들이 사실은 무산이 될 가능성이 어렵죠. 있거든요. 네. 더불어서 유치원 3법이라든가 또는 공수처법이라든가 개혁 입법들 이런 부분을 성과를 내야 되는데 네. 야당의 협조가 있지 않는 한 이것이 입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학규 대표가 저렇게 제안한 자리를 사실은 조만간에 빨리 만들어서, 사실 밥 먹는 자리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자리 많이 만들어서 결국은 대통령이 꿈꾸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도 실천도 하고요. 또 야당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네. 대신에 저는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또 야당도 반성할 측면이 있습니다. 네. 거의 1년 8개월 동안 거의 문 대통령이 일할 수 없도록 입법을 방해하고 거의 모든 것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왔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야당도 정말로 반성하고 대한민국을,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또 견제하고 반대할 부분은 반대해야 된다. 네. 지금까지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모습에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야당도 네. 좀 반성할 측면이 많고요. 또 청와대라든가 그동안에 내부에서만 이루어졌던 소위 말해서 뭐 친문 체제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중도라든가 또는 보수적인 인사도 포용하면서 이런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정치가 결국은 성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식사 정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손학규 대표의 말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 말씀 그대로 전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아마 내부적으로 이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공식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유치원을 찾아갔습니다. 직접 보시죠. 당초 2022년까지 10명 중 4명의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이 계획을 한 해 앞당긴 2021년까지 달성하겠습니다. 사립 유치원의 투명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합니다. 우리 인사 좀 드려볼까? 차려. 인사 좀 드려보자. 인사. 안녕하세요. 소은이 와보세요. 승엽이 와보세요. 야구 좀 하자. 야구 잘하네. 홈런을 했더라. 네, 앞서 김홍국 교수께서도 유치원 3법 대표적인 국정 과제로 꼽아주셨는데 유치원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갔습니다. 이후에 논의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글쎄요. 지금 일단 뭐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일단 뭐 중간에도 합의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회를 빨리 정상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저렇게 장외 한동을 한다고 해서 사실은 물론 뭐 여론전은 되겠지만 네. 실제로 뭐 야당을 설득하지 않으면 지금 이게 통과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국회에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게 사법개혁이나 그다음에 이제 정치개혁 문제 네. 다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치란 게 하나 주고 하나 받는 또 거래의 어떤 또 이 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거 하나만 통과시켜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야당의 요구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될 것이고 네. 아마 그런 타협의 정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 자꾸 뭐 이걸 해야 된다 당위로만 가지고는 정치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다면 조금의 여당의 태도도 조금 어떤 타협의 정치의 좀 면모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과의 계속 소통이 계속해서 화두로 떠오르는데 오늘 저희 조금 전에 뉴스가 들어왔습니다만 황교안 이제 전 총리께서 입당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좀 그 부분을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동안에 진행이 됐던 이 당권 투쟁들 여러 가지 특히 뭐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당권을 노리고 이미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선발 주자의 흐름들이 있고 지금 사실은 치열한 물밑에서의 당권을 겨냥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뭐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본인이 당권에 도전하겠다 그리고 입당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런 속에서 치열하게 자유한국당 내부에 이제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차기 당대표, 왜냐하면 차기 당대표가 결국은 내년 총선을 이끌게 되고 그 이후에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주도권을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내부에 아마 치열한 이제 그런 대결 상황이 벌어질 텐데요. 그렇다면 새 대표가 결국은 키를 쥐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나경원 원내대표와 새 대표가 앞으로 이제 자유한국당 제1야당이 키를 쥐게 된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초기에는 굉장히 강경한 모습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유치원 3법이라든가 개혁 입법에 대해서 협조하기보다는 반대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과 반대로 서로 나눌 수 있는 가치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분명하게 지난번에 뭐 국회 운영이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을 통해서 입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양보하고 서로 내놓을 수 있는 정치적 카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교환하는 것이 정치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신에 야당의 저는 반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유치원 3법 사실은 막기 위해서 계속 끌어왔고 유치원 3법이 국민들의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막고 있는 그런 야당의 모습도 국민들이 비판을 해주셔야 국민들의 이런 비판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입법이 이루어지고 우리 국민들의 권리가 찾아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집권 여당과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야당과 대화와 설득에 나서야 되고요. 야당도 국민이 필요한 것이라면 당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견제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정말로 좋은 정치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연말에는 뭐 상대적으로 원내대표들의 존재감이 두드러졌는데 오늘 또 이현종 논설위원께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존재를 역할을 좀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2월 전당대회 자유한국당에서는 누가 당대표에 오르게 될지 이 부분도 집중해서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여기서 마칩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